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홍권 교수입니다. 주말 오후에 이렇게 귀한 시간 공부를 하시려 열심히 또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아마 5시 40분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5시 40분. 예. 그래서 제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또 많이 있으실 테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주목을 해주십사 하는 거는 저쪽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이쪽에 있군요. 그 혹시 포인터가 있나요? 포인터가? 예. 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인데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근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 우선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큰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중국은 뭐 세계 경제 제2대국이고, 한국의 땅이 뭐 한 50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한반도에. 대한민국 영토로 비교를 하자면 뭐 100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계 경제 제2의 대국이고, 최근 30-40년 동안 엄청나게 경제력이 성장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와 한반도는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을 놓고서 딱 인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여기에 노란색으로 러시아가 있는데요. 러시아. 지금 여기 지도가 뭐 이쪽 동북아만 비춰졌기 때문에 이쪽에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땅덩어리는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있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큰, 육지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후신으로 자리 잡은 나라인데, 그때에 비교하면 힘이 좀 빠져 있죠. 사실은 경제가 좋지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은 과거 소련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일이다.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은 약하지만 하여튼 그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각을 세우면서 뭐 여기저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러시아가 바로 여기 두만강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 한반도와 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 3위의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한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지금은 이제 그 추월을 당했습니다만은 경제력이 세계 2위였던 그런 국가입니다.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는 어느 정도 과거 1년마다 뭐 매번씩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일본의 상황인데, 바로 여기에 딱 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길목을 딱 이렇게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있죠. 미국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이고,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력 쪽에서는 많이 중국한테 따라잡혔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지수 PPP라고 그러는데, 이 지수로 따지면은
지금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하고 거의 비슷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그래서 중국이 한 서너 배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바로 그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게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한반도다. 한반도는 이 네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영토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도, 세계 지도 어떤 곳을 봐도 사실은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주변에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세계에서 1, 2, 3, 4등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예.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근데 일단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힘든 역사의 역정을 밟아왔었죠. 왜냐? 이 한반도의 북쪽과 서쪽에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두 세력은 대륙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힘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땅, 육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륙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세력은 대표적인 게 일본이고, 일본 뒤에 이제 있는 미국이고, 미국과 일본은 해양 세력,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세력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떤 경향이 보이느냐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은 항상 서로 부딪히면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뭐 아테네 스파르타 간의 분쟁도 그랬었고요. 19세기에 영국이라고 그때는 이제 제국주의 뭐 국가였습니다만은 이 대영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국은 해양 세력,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항상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경쟁했던 세력이 바로 대륙 세력인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이 경쟁이 한반도에서도 진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1592년이에요. 1592년이 어떤 해인가요, 여러분? 임진왜란이죠, 그죠?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그때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부산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침략을 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 전에 조선의 조정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대륙인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정명가도입니다. 정명가도를 우리 조정에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거부를 했던 거고, 조선이.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도 사실은 이 일본 열도를 통일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갖다가 이 정복하기 위한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조선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끼어가지고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고생을 한 첫 번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선이 쇠약해지고 서양 제국주의의 그 강력한 이 침략 세력들 앞에서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19세기 말이었죠.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은 1894년입니다. 1894년에 조선은 아주 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이 조정은 굉장히 뭐 아주 약해졌고 힘이.
군대도 제대로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경제는 경제대로 취약해졌고, 탐관오리들은 날뛰어가지고 아주 수탈이 극심하고 지방에서. 근데 이제 지방의 탐관오리들의 학장에 견디다 못해서 이제 전봉준 장군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동학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군이 이 호남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조정을 위협을 하는데 막 이 한양으로 올라오는데 이 당시에 그 조선에 그 군대가 별로 없어요. 경찰 뭐 이런 군대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력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원조 요청을 한 겁니다.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였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가 당시에 일본은 우리보다 한 30년 앞서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메이지 유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적으로 힘을 결집을 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산업을 육성을 하고 모든 체제 제도를 갖다가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국력을 아주 키웠어요. 가지고 까딱 잘못했으면 이 친구들도 한국처럼 이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그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서양 세력들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라서서 거꾸로 한국을 식민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시탐탐 이 국력을 성장시킨 다음에 호시탐탐이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먹을까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청나라 군대를 이렇게 불러들이니까 일본에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군대를 갖다가 파견을 해가지고 조선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그러니까 이 일본 해양 세력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선 반도를 먹는데 방해가 되는 대륙 세력 하나를 꺾는 전쟁, 그게 바로 청일 전쟁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러고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대륙 세력, 방해 세력이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방해 세력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 또 다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1905년에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방해될 세력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물밀듯이 조선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서양 열강들은 일본 편을 듭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은 태프트 가츠라 비밀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비밀리에. 대신 이제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승인하고, 그래서 양쪽이 서로 타협을 하는 그런 식의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그러죠. 그때의 상황을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게 묘사를 한 최근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어떠셨어요? 그 드라마 보시니까? 재밌었죠? 저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안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교수를 포함해가지고 자꾸 그거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회 되던가 이걸 다 봤었는데 아주 재밌게 아주 잘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작가가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조선 군대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온통 일본 군대 이런 이 러시아 미국의 이제 대사관 하면서 그저 이 미국 군대 이런 그 외국 군대들만 보이지 조선 군대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조선은 취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그런 이 식민지의 희생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서 1910년에 병합이 되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이제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요. 식민 지배가 끝나는 1945년 8월 달의 상황이 이제 중요합니다. 8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이제 2차 대전은 이 두 군데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유럽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전쟁터였고 또 하나는 태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과 유럽에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은 양쪽에 다 투입이 됐었죠. 미국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손잡고 독일의 히틀러, 무소리니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했었던 것이고, 이 1945년 8월 상황은 이미 독일이 항복을 하고 거기 이제 유럽 전선은 이미 종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태평양 쪽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붙어서 서로 싸우는데 일본이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이 패배를 할 것 같은데 결코 항복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자살 특공대 보내고 뭐 해가지고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들어보셨죠? 그 비행기를 그냥 타고 폭탄을 싣고 미국 배에 그냥 함정에 부딪혀가지고 폭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에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소련의 스탈린이죠. 그때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에게 제발 좀 빨리 참전을 해라. 그래서 같이 좀 싸우자. 일본을 상대로. 왜냐하면 이 소련이 땅이 일본에 가깝게 인접해 있으니까. 근데 스탈린이 아주 노회한 정치가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걸 미룹니다. 그러다가 이 8월 초순에 미국이 최초로 원자탄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그 원자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주일 후에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일본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니까 그때에서야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만주, 이 연해주 이쪽에서부터 막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소련군이 일본군을 격퇴시키면서 이 한반도 남쪽을 향해서. 근데 미국 쪽에서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은 완전히 소련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한반도가.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게 38선 아이디어입니다. 38선으로 나와서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받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자라고 하는 합의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드디어 이제 일제에서 해방돼가지고 떳떳하게 독립된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그 세력 경쟁의 맥락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민족이 아주 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정확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고 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외교를 하고 해서 그런 그 분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나 그런 역량이 부족했었죠. 해방 직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분단의 이 고통을 감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인 어떤 그 경쟁, 세력 경쟁이 어찌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계속 되어 왔던 것이다. 몇백 년 동안.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2월 23일 현재에도 지금 현재도 그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경쟁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은 이제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은 과거처럼 어떤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 세력, 이 둘 간의 갈등이 아니라 소련이 그냥 스스로 망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 세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동맹인 해양 세력인 미국 간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참 어찌 보면은 그 역설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1970년대 이 초반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난 게 1975년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엄청 그 힘들어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 빠져나오면서 그 후에 국제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키신저 박사죠.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닉슨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보좌관, 안보 보좌관을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되죠. 이제 이 두 컴비가 서로 이제 의견이 맞아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면은 베트남 전쟁에서 어찌 보면 미국이 패퇴하고 그 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그대로 놔두면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의 한국전쟁 이후에 적대해 왔고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켰던 이 중국을 끌어내자. 중국을 끌어내가지고 국제 무대에 소련과 경쟁을 하도록 시키자. 일종의 이의제의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키신저 박사가 비밀리에 그 중국을 방문을 하고 닉슨이 방문을 하고 하면서 이제 72년, 73년부터 교류가 시작이 돼서 79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죠. 근데 당시에 이제 79년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에 중국의 지도자가 이 등소평입니다.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리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리더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됐지 무슨 이념이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개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을 해서라도 중국 사람들이 잘 살고 중국이 경제가 부흥을 하면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었던 거는 그동안에 걱정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전부 다 적대적이다. 그리고 그 적대 세력의 한 가운데 미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위협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포용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완전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안보 위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경제 발전에 매진한다 해가지고 79년 이후에 오로지 경제에만 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이 성공을 한 거죠. 왜냐? 거의 10%에 달하는 이 고속 경제 성장을 하루 이틀 1, 2년, 10년도 아니고 한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그것도 이 인구 10억이 넘는 그 대국가가, 그러니까 이 세계 권력 지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 미국 덕택에 그러한 경제 부흥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경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 비슷하게 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1970년대 말부터 이렇게 외교관계, 79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 중국을 세계 무대에 끌어들이고 국제 경제 시스템에 편입을 시키고 WTO에도 가입을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무역과 투자가 많이 오고 가면은 중국 사람들의 사고나 관습이나 또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서구화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과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미국에게도 득이 되고 세계 평화에도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닌 것이다, 아니었다. 그러한 중국에 대한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지금 거의 판단을 내려버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왜냐?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이 정치 시스템이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시진핑의 임기가 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터놨고 이건 완전히 미국적인 서구적인 민주주의 관념이라든지 그런 기대하고는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중국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발전 모델이 더 서양의 어떤 시장 이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보다도 낫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미국 중심의 어떤 이 시장 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이거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절대로 뭐라고 할까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크게 흑자를 보는 나라들 바꿔서 얘기하자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상대 국가는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하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 내부의 분위기가 그동안에는 중국을 대할 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또 얘들이 힘이 커져가지고 대항하고 나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비해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포용과 견제 두 가지 측면이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 견제와 경쟁의 측면이 훨씬 더 완전히 전면에 나서는 그래서 중국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 견제해야 될 억제해야 될 그런 적대국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이러한 세력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참 한국에게는 어려운 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죠. 왜냐? 한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금 사실 한반도에서 이 분단을 극복을 하고 통일을 하는 문제인데 통일을 하려면은요, 우리는 작은 나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대국들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한국이 통일돼서 평화롭게 잘 지내게끔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세력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이 아니고 그런 경쟁 관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한반도 문제를 놓고 서로 타협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화와 이제 어떤 그 안정을 한반도에서 추구하고 싶어도 주변 국가들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면은 상당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애를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지금 미국이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무역 전쟁을 중국을 향해서 벌이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무역 문제 갈등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간이 한반도에게도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중국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네가 힘은 많이 커졌지만 아직은 미국을 제끼고 세계의 뭐 어떤 제1등 국가가 돼가지고 뭐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을 하는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도 좀 어려운 난제들이 많거든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베이징이나 이런데 한번 가보시면은 중국의 큰 도시들인데 가보시면 미세먼지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소수민족 문제,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부의 편차가 벌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부패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도 취약하고, 그런 상황이고, 1인당 이 GDP,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자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고요. 가난한 나라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경제 사이즈는 커졌지만, 그래서 세계 1등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미국을 제끼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최소한 아시아,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이 지역 패권 국가가 되었다. 맹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최고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른 세력들을 갖다가 밀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 다른 세력이 뭐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동아시아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미일동맹, 한미동맹이죠. 이 동북아에서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또 이제 미국과의 아주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동북아에서 미일 관계가 약화되고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하는 것을 원하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국이 여기서 빠져나가고 이 모든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전형적인 것은 여러분들 경험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옛날서부터 어떤 정책이었느냐 하면은 이 동아시아 대륙이 어떤 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 그 우월한 강한 세력,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돼 가지고 미국을 적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략은 가능하다면 이 대륙 세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그 적대적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일종의 세력 균형입니다. 세력 균형. 그래서 바로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고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을 추호도 약화시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앞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대국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복잡한 그리고 어떤 그 내부적인 통합과 단합이 필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옛날에 과거에 구한말 때나 이럴 때처럼 외풍이 너무 강하게 밀어닥치는데 그거 속에서 버텨낼 만한 뭐라고 할까 내부적인 힘이라고 할까 이게 약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제 그 방황하는 일종의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네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는 뭘 원할까? 이 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뭘 원할까?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보기로는 이 네 나라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한반도가 급작스럽게 상황 변화가 돼가지고 어떤 뭐 통일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왜냐? 한반도가 통일이 돼가지고 이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 일본과 손잡고 함께 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완전히 상황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됐다고 판단하겠죠. 왜냐? 과거에는 북쪽이라도 자기네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한반도 전체가 자기를 적대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져 가지고 자기네들과 강한 동맹국가인 일본하고 뭐 예를 들자면 역사 문제를 놓고서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한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통일되지 않는 게 더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통일되기 전에는 남쪽 절반 정도가 자기네들하고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네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내놓고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네 나라 모두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속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반도가 그런 복잡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뭐 분단되어 가지고 있는 그게 오히려 더 이 네 나라 관점에서는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한반도 주변 네 나라 사이에는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저쪽 대륙 세력이 끌어당기고 남쪽은 해양 세력들이 끌어당기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한반도가 앞으로 남북 간에 잘 지내고 평화롭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일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외교는 앞으로 뭐 이 통일될 때까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 정부는 이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 펼쳐야 될 것이다는 것이죠. 원심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주변 국가들이 지금처럼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한반도는 통일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가에게 이득이 돼 라고 믿을 수 있는, 각 네 나라 모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외교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펼쳐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 네 나라가 한반도가 평화롭게 살고 또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을 찬성하도록 만드는 외교를 우리의 외교 전략으로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도 이 네 나라 중에서 이렇게 따져보자면은 사실은 이 한반도가 통일이 다가온다 할 때 아마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찬성을 하고 도와주려고 나설 국가는 네 나라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미국이라고 봅니다. 왜냐?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우리의 동맹국이고 이 뭐라고 할까? 그 가치 이 면에서 공유하고 있죠. 민주주의를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시장 경제를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동맹국이니까 그런 나라 주도로 해가지고 통일이 된다면은 뭐 그거를 뭐 반대할 이유는 미국 쪽 입장에서는 없겠죠. 근데 가장 아마 걱정을 하거나 이 뭐라고 할까 반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나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 중국의 경우에서는 그동안에 이 미중 관계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북한이 일종의 완충 국가 역할을 해줬어요. 그건 뭐냐? 미국과 또 한국의 영향력이 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에서 딱 자기네들하고 맞닥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근데 그 방파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군하고 압록강을 사이에 놓고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을 꺼려왔던 겁니다. 왜냐?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날 때마다 거기에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실제로 이행할 때 문제인데 이행을 할 때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를 않았어요. 왜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핵화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대로 체제가 유지가 되고 존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방파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년 전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이 중국을 굉장히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 중국이 최초로 적극적인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대해서 가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핵 포기하겠다, 핵 해체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물론 조건부지만 선언을 하고 협상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국면을 만들어준 게 우리 이제 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였죠.
예를 들어서 2017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2017년 11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그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컬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컬럼을 썼어요. 근데 그 컬럼을 쓰면서 쓰기 전에 미국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일부가 뭐였느냐면은 미국의 그 외교협회라고 하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하는 CFR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장이 그 하스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한국에서 전쟁 날 확률이 50%다라고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그걸 코트를 했어요. 인용을. 그게 정말 얼마나 그때 상황이 다급했었는지를 갖다가 그대로 요실하게 보여주는 수치죠. 저도 뭐 국제정치학을 쭉 공부를 하고 북한 문제를 쭉 이렇게 바라봐 왔기 때문에 그때처럼 좀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슴을 졸였던 잠이 참 안 왔던 그런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94년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뭐 이 94년 1차 핵 위기 때 영변을 갖다가 폭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했을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 작정을 하고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북한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외교 무대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판을 깔아준 거죠. 우리 정부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도 나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북미 회담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북미 회담이 다음 주에 지금 열리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상황에 전쟁 걱정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정말로 핵을 폐기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협상의 상황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그 이 상황에 그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나아진 것이죠. 전쟁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만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더 이상 전쟁 걱정 없는, 더 이상 2017년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아니 미국 정치 내부에서 무슨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 스캔들 뭐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된다는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은 북한에 대한 그 대화의 노력이라고 할까 이것도 기임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빨리 뭔가 틀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 정부의 생각이겠죠. 이제 왜냐면은 한반도에서 핵 문제 때문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터져요? 한국에서 터집니다. 하와이에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본토에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평화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이 당사자인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런 우리의 입장도 아주 확실하게 정말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신네들이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급한데 지금 언제 기회의 창이 닫힐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편차가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한국이 이제 중국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이 한반도가 남북 간의 평화가 구축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는 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아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군 문제일 거예요. 통일이 된 다음에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와가지고 자기네들로 맞닥뜨리는 건.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당신네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중국 쪽으로 막 넘어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네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통일을 추구해 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면은 고향을 떠날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주겠다, 뭐 일자리를 주겠다, 뭐 토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은 충분히 당신네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해 둬야 될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마도 일종의 마음속에 일종의 통일 한국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당신네들이 북한 지역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당신네들이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 뭐 북한 지역 부흥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득이 될 것이다. 분단되어 있는 상황보다. 그리고 뭐니 해도 북한으로부터 왔던 핵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심력을 강화하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돼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 그리고 남쪽 사람들, 이 사람과 사람들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 그런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북 정책을. 예를 들어서 이 외교를 아주 잘하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주변 내 나라를 갖다가 다 설득을 잘하고 그래서 통일을 딱 시켜놨는데 통일이 됐는데 남쪽 북쪽 주민들이 서로 통합을 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그러면 그 통일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노력, 즉 아까 말씀드린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노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분단됐던 국가가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은 바로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을 위한 준비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입니다. 1990년 통일이 됐는데 제도적인 통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원심력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제거시켜버린 외교를 헬무트 콜 총리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부터 1년 동안 아주 능란하게 해냈습니다. 영국이 통일하는 거 싫어하고 프랑스가 통일하는 거 싫어하고 하는 거를 설득을 해냈고, 그 다음에 소련이 가장 반대할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이 고르바초프 이 대통령과 그 교섭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액수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 협조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협력을 얻어냈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가장 이 지원 세력의 중심이 됐죠. 그래서 미국이 맨 먼저 통일 이야기를 꺼내면서 독일이 통일돼도 유럽의 평화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절대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 더 이상 반대를 갖다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능란하게 외교를 했는데, 그래서 통일이 왔는데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동서독 주민 간에 서로 화학적인 결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2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양쪽을 서로 통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입니다.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서독 주민들 간의 교류협력, 이거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서의 통일, 이거를 갖다가 밀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주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 과정을 거쳤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부러운 게 뭐였느냐. 1982년에 빌리 브란트의 3인당 정부가, 3인당 연립정부였죠. 거기는 이제 연립정부가 항상, 이니까 그 연립정부가, 이 기민당 연립정부로 넘어갔어요. 정권이. 근데 3인당은 진보 정당이었고, 이제 거기에 이 지도자였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보수당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1982년을 집권을 했는데 그 3인당이 주도해왔던 동방정책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자기네 정부의 대동독정책으로.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익을 초월을 해가지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정책이 확실히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그걸 그대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수 정당인 기민당의 리더들이 그런 결단을 낼 수가 있었나 하고 제가 독일에서 한 6개월 지내면서 독일의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서독의 보수정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중요시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었는데 그렇게 외교를 몇십 년 해오면서 느낀 거는 뭐였느냐면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중요한 동맹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독일의 분단을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지 그 중에 어느 나라도 현상을 변경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천년만년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살 게 아니라면은 역시 이거는 독일 사람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초당적인 이 지혜를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동서독 주민들 간의 통합이 중단이 되지 않고 20년 동안 꾸준히 지속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게 된 거예요. 왜 동독 주민들이 통일되기 전에 투표를 했잖아요. 찬성이냐 반대냐. 90% 이상이 찬성을 한 겁니다. 우리 동독, 서독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이 된 겁니다. 서독이 힘이 강하다고 일방적으로 흡수통일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오해입니다. 동독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했고 그 동독 주민의 의사라고 하는 거는 20년에 걸친 바로 구심력을 구심력을 강화하는 그런 대동독 정책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도 동서독 간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통합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성공 사례죠, 완전히.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북 정책이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접촉을 강화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원심력은 최대한 약화하고 구심력은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